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검사로서 열심히 일한 것을 제 정치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공직 생활하는 동안에 정치를 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공격자들이 계속 바뀌어 왔어요. 저는 그대로인데 말이죠. 민주당 측이었다가,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었다가, 그리고 지금 극단주의 장사꾼이었다가 뭐 이래왔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 누구도 적어도 제가 강강약약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걸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약자의 편에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제 직업윤리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이 굉장히 강하네요. 이제 제가 론스타 사건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론스타 순서로 대한민국이 7조, 8조를 지켜냈다고 하십니다. 자랑스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론스타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지긋지긋합니다. 자그마치 제 인생의 20년 동안 그 론스타라는 이름을 제 발에 족쇄처럼 달고 살았어요. 2006년에 론스타 특가조작 수사하고 그 재판 대법원 역전승 이기고 론스타가 대한민국 상대로 국제 중재를 걸어온 이후에는 그 대응 실무 작업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저는 해왔어요. 국제 중재에 관한 책을 한국, 외국 가리지 않고 다 사서 밤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잘 모르면 자신감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고 그 마음으로 20년을 달려왔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은 그 20년 동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아무도 네가 그거 하는 거 몰라. 그러니까 대충 해. 그렇게 네가 올인해서 지면 다 네 독박이고 이기면 너 알아주지 않는다 라고들 했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중재 1심 결과가 나왔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론스타와 무슨 운명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재 2심 결과도 8조 청구해서 4천억 정도 나온 거니까 이건 뭐 90몇 프로 이긴 거니까 이겼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1심 나올 때 민주당에서는 뭐 4조 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 정도로 만족하자라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소 포기하자는 입장이 많았죠. 단순히 항소의 승률을 보면 10% 내외이기 때문에 항소 포기가 어쩌면 맞는 말이긴 한데요. 저는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재 2심에서 제가 론스타 주가 조작을 밝혀낸 그 부분을 실체를 인정한 이상 저는 이거는 전 완승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소송이라는 것이 이성한 판사 만나면 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확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제 스스로의 자신감 같은 것이었죠. 지면 사실 저한테 덤태기를 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으니까 또 실무자들 중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제가 장관으로서 어떻게든 다 책임진다고 다독이고 우리 실무자들과 함께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했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국제 법무국을 만들어냈어요. 결국 승소했습니다. 해피엔딩이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20년간 있었던 일이에요. 저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자꾸 의심이 들더라고요. 이걸 내가 계속 하는 게 맞나? 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의심, 불안감 같은 게 엄습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겼을 때 그 국익의 크기만 생각했습니다.
그 국익이 너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국익이 커지면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정치적 수사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하면서 여러 못 볼 걸 당하고 그리고 제명까지 당하면서도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신 분들은 그 길을 접으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키우기 위해서 정치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제가 누구도 칭찬하지 않아도 20년 동안 그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많이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국익이라는 것이 나의 삶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단단해져 왔던 그런 시간이었다. 여러분, 30살 시절에 이제 대선 자금 수사 얘기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저를 너무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오면 이거 보니까 빛이 굉장히 강하네요. 그런 건데요. 어쨌든 30살 시절에 그리고 여러분 몬스타 얘기하다가 울 일은 없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30살 시절에 대선 자금 수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2003년 초반에 초임검사 시절에 SK 사건 수사를 했어요. 이례적인 수사였어요. 그 이전에는 이런 수사가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더 겁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나온 단초로 2003-4년에 여당과 야당의 불법 대선 자금 수사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재벌들이 몇 천억씩 양당에 갖다 바치던 시대였거든요. 10,000원짜리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격수를 하다가 그 단초가 나왔던 것이고 초임검사 때였어요. 그게 이어져서 결국은 대대적인 대선 자금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사람의 힘, 결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했어요. 그 이후에 정말 그런 식으로 차떼기로 돈 모아서 주는 불법 대선 자금은 정말 없어졌거든요. 제 동의한 게 아니라 그때 역사에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 그 이벤트로서 나라가 발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 헌금 얘기처럼 우회하는 방식의 불법들은 계속 횡행해 왔죠. 이런 문제를 끊어내는 것도 정치에 있어서 좀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저와 함께하는 정치는 결국 그걸 끊어내는 정치가 될 겁니다. 오늘 보니까 민주당에서 우리의 이 토크 콘서트를 비판하더군요. 여러분, 저는 이 콘서트에서 단 이런 한 분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당당하게 더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천 헌금 받아쳐먹고 출판 기념회로 돈 땡기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우리의 이 모임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 초반에 조국 수사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정권 초반에 정권 핵심 관계자 수사하는 것이니까 정권의 조직적 압박이 심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타겟이 돼서
좌천 4번에 압수수색 2번에 구속 직전까지 몰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를 잡아놓으려는 이유가 어떤 기자의 유시민 씨 관련 취재를 제가 부추겼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어요.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지만 그런 얘기 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라면. 그런데 진짜로 제가 감옥 가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때 사실 제가 그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싸우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내가 싸우지 않으면 세상이 이상해진다는 생각을 해서 유시민 씨와 직접 법정에서 싸움을 시작했어요. 결국은 이겼죠. 제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정치적인 발언을 했던 게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빨간색 야한 머플러 들고 법정 앞에서 한 5분, 10분 혼자 연설하는 거 기억나세요? 사실 그게 어쩌면 저의 처음 정치 대중 연설이었습니다. 물론 그 빨간 머플러도 굉장히 과했다는 걸 저도 이제 여러분, 정치인은 여러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싸울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찔리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찔리면 권력과 못 싸워요. 자기가 자기 약점을 제일 알고 신경 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 이슈 있는 사람이 부동산 문제 공격 못하고 항소 포기 이슈 있는 사람이 항소 포기 못하는 겁니다. 이쪽 저저의 권력들이 오랫동안 저를 탈탈 털어왔습니다만 탈탈 털어도 나올 건덕지가 없으니까 저런 채널A 사건이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것으로 그동안 엮어보려 해왔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이후 지금까지도 이쪽 저쪽이 저를 공격하는데요.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평생 부정한 돈을 받거나 접대를 받거나 부동산 투기하거나 갑질하는 행동들 전관예에 해주거나 사건 무마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게 다 하나하나 나왔다면 저는 산산이 부서졌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권력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찔리지 않는 여러분의 도구가 된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저는 이런 정치인이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때 1대 180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과 맞섰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때 저를 좋아해 주신 게 제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이기는 결과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저희가 그걸 보여드려요. 저는 그런 싸움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적어도 함께 가는 사람들,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용하고 공격하지 말자. 그런데 이런 게 좀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민주당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저를 공격하고 폄하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안전한 것처럼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씁쓸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최대한 참겠습니다. 그게 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매번 참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렀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첫날 저는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선민후사를 말하면서 제 출마를 포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이기기 위한 솔선수범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런 마음과 달리 총선을 이길 생각이 없는 힘센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총선을 통해서 뭔가를 그냥 공고히 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는 사람들 말이죠.